급여 기본사항 관리에서 보시면 우리 7월달 되면 정근수당 드디어 지급해야 됩니다. 정근수당은 호봉하고 근무년수 기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호봉을 확인을 하고 근무년수가 몇 년 몇 월인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7월달 7월달 아까 앞에 표지에서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정규공무원, 지방공무원 호봉 작업 완료 공문이 오고 나면 우리가 기초자료 생성 한번 하시고 월급의 일괄 작업을 하고 나면 7월 달로 확정된 호봉과 근무년수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이제 여기 현호봉 임용일이 2024년 7월 1일이 되겠죠. 이거는 지금 아직 안 된 것을 캡처했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7월 1일 기준으로 20호봉이 11년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금액을 여기 호봉하고 근무년수를 보고 정근수당을 지급하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사항 관리에서 보면 경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기는 해요. 경력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경력이랑 승급 기록이랑 확인할 수 있으니까 승급이 잘 되었는지 경력이 잘 쌓여 있는지 꼭 여기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나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면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정근수당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정근수당은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월 봉급액의 근무 연수에 따라서 월 봉급액의 0%부터 50%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연수 계산은 매월 1일 기준으로 우리가 호봉 정기 승급하는 것에 따라서 1년, 2년 이렇게 매월 1일 기준으로 정기 승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1일이라고 하고 정근수당은 이제 1월 1일 기준 호봉이랑 근무년수, 7월 1일 호봉이랑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 근무년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에서 산출된 연수만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 및 국가공무원 규정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서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다 근무년수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우리가 일일이 계산하는 건 아니고 정기승급을 통해서 7월 1일자로 생성된 호봉과 근무년수를 가지고 정근수당 계산하는 연수를 우리는 파악하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년이 1년 미만이에요. 1년은 2년 미만이에요. 그쵸? 우리 여기 앞에 화면에서 보면 11년은 10년 이상이에요. 정근수당 계산에서. 근데 9년이라고 써져 있으면 10년 미만인 거예요. 8년이라고 써져 있으면 9년 미만인 거고. 이게 처음에는 저는 좀 헷갈리던데요, 여러분. 저기 8년이라고 써져 있으면 8년 이걸 주는 건가? 9년 미만을 주는 건가? 이렇게 하는데 8년이라고 써져 있으면 9년 미만을 주는 거고 40%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기본사항에 있는 연수는 만 몇 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근수당에서 지급하는 비율을 찾을 때에는 몇 년 미만, 만 몇 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7월 1일 기준 봉급액을 기준으로 뭐 30%, 35% 계산해서 1월부터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1월에 지급되는 수당은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에서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다음에 1월에 봉급이 지급되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되는 경우, 봉급이 일부라도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 1월 1일 날 정근수당을
1월 1일 기준으로 1월 정근수당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읽어볼게요.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에서 지급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7월에 지급되는 수당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에 지급되는 수당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 준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도 준다라는 것은 우리 질병휴직을 하면 본봉의 70% 봉급 줍니다. 그러면 7월 1일자 질병휴직이신 분도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한 개월수가 있다면 지급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휴직, 결근 등으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경우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무기간이 인정되는 휴직이 있습니다. 군복무, 법정 의무 수행공, 으로 휴직하는 경우, 고용 유학휴직, 노조 전임휴직, 육아휴직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은 이제 육아휴직 같은 경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한다라는 거,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거, 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실제 근무기간으로 인정하나 지급대상 조건, 이게 근무기간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1월 1일 현재, 7월 1일 현재 수당 안 받고 있으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아휴직을 한 기간이, 1년 육아휴직을 한 기간이 근무기간으로는 인정을 받지만 7월 1일 현재 본봉 안 받고 있으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잘 해당되는 조건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 중에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은 3년까지 다 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질병, 행방불명, 연수, 가사, 해외, 동반휴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6분의 1씩 감액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직위해제 처분 기간을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실제 근무한 기간만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근수당 지급 시 근무월 수를 계산할 때 좀 확인하실 부분이 있어요. 2개 이상의 실제 근무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서 2개 이상인 실제 근무 기간이 있다면 실제 근무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합산해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기간이 있는데 2기간이 며칠인데 이게 합쳐서 15일 이상이면 하루로 본다는 거예요. 예시를 볼게요. 5월 14일부터 6월 23일까지 질병휴직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 조금 넘게 질병휴직을 한 거죠. 그리고 6월 24일 날 복직을 했어요. 그러면 7월 1일에는 이제 복직했으니까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을 거예요. 그러면 1월부터 5월 14일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고, 6월 23일부터 또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 기간이 2개가 나눴네요. 가운데 질병휴직 기간이 끼어가지고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는 한 달씩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니까 4개월치 주고 5월 달에는 13일치만 근무했고 6월 달에는 7일치만 근무했어. 1이 2개 합치면 20일이에요. 그러면 4개월하고 20일은 15일 이상이니까 또 이것도 한 달이에요. 1개월. 그래서 2024년 7월 1일이라고 치면 여기 내시에는 21년으로 나왔는데 24년 7월 1일이라고 치면 5개월치 지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타시도 전입, 사립특채 같은 경우 정근수당 전액 지급이에요. 타시도 전입됐거나 사립특채에서 1월, 2월에 근무를 하고 3월 1일자로 타시도에서 전입을 왔거나 사립특채가 됐다면 이분은 그 기간은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스에서 인사기록이 새로 생성됐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나이스는 3월이 최초 채용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4분의 6으로 6분의 4로 월할 계산 돼버릴 텐데 그러면 조종수당으로 해가지고 6개월치 다 지급하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휴직자는 미지급 대상이나 질병휴직처럼 본봉에 이 일부 감액돼서 지급되는 경우 실제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정분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 앞에 두 기간 분리되는 거하고 같은 예시로 볼 수도 있는데 5월 1일부터 휴직을 해요. 그러면 1, 2, 3, 4는 다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고 5, 6은 근무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4개월치를 주느냐 안 주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7월 1일 날 질병휴직은 본봉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본, 7월 1일 날 정근수당을 4개월치에 대해서는 6분의 4는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6분의 4를 줄 때 분봉은 또 7월 1일 날 분봉은 감액돼서 70%만 지급되지만 정근수당 계산은 정상 분봉, 그 사람의 호봉에 대한 정상 분봉으로 지급을 하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복직자 같은 경우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을 하는 겁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질병휴직이었어요. 그리고 7월 1일자로 복직했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질병휴직 기간에 본봉의 일부가 수당은 지급을 하고 7월 1일은 정상적으로 복직했으니까 본봉을 받겠지만 근무 자체는 안 한 거잖아요. 1, 2, 3, 4, 5, 6개월 다 근무를 안 했으니까 본봉 지급할 기준 본봉은 있는데 근무 기간이 없어서 6분의 6 다 감액되는 거겠죠. 그래서 질병휴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다 휴직한 경우에는 지급해줄 근무 기간이 없어서 미지급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 대상 기간에 한해서 정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의 지급 대상 기간에 별도 감액은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5월 1일 날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에 7월 그 정근수당은 지급 대상 기간에 받은 징계가 있으면 해당 기간의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5월 1일 날 견책을 받았으니까 바로 돌아오는 5월 1일 날 기간의 정근수당을 7월에 주기 때문에 7월달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월 1일자로 징계처분의 감봉 3개월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은 7월달 정근수당은 7월달 정근수당 지급 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6월 1일 날 징계 감봉을 받았으니까 7월달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월 1일에 정근수당은 어떻게 주느냐? 6월부터 3개월 감봉을 받았으면 6, 7, 8월 감봉을 받았겠지만 일은 했을 거 아니에요. 감봉이라도. 별 다른 인사상의 제재가 없다거나 공무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근무를 하기는 하고 감봉만 받았을 테니까 그 다음 1월 1일 날 지급하는 정근수당에 대해서 1월 1일 본봉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근무 기간이 7, 8, 9, 10, 11, 12 이 기간에 대해서 감봉은 받았지만 근무는 다 했으니까 6개월치 다 지급하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직 교원의 정근수당이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 알고 있죠? 2023년 이때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때부터 일이 좀 많아졌죠. 그 전 경력까지 다 확인해야 되고, 전 학교에서 근무한 학교가 경기도 학교인지, 인천 학교인지, 서울 학교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좀 바빠졌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이제 2024년에는 정식으로 이제 변경돼서 이렇게 지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별도로 급하게 막 공문이 와가지고, 정근수당 지급 기간에 경기도 내 다른 학교에서 근무했던 기간까지 다 인정해서 지급하라는 공문이 와서 우리가 7월부터는 막 부랴부랴 전 학교, 전 경력 다 확인해가지고 지급하고 그랬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신규채용 예시를 과호 지급되는 사례 보면 신규채용 음, 된 직업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동일교 과거 근무자는 신규 등록이 아닌 과거 인사 기록을 다시 퇴직 예정일을 변경을 수정해가지고는 그냥 그 과거 인사 기록을 그대로 다시 살려서 재직으로 바꾸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근수당 지급 기간은 1월부터 6월에 대한 걸 7월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1월, 2월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고 3월 1일자로 다시
우리 학교에 또 재임용됐으면 그 경우에는 재임용된 기간교사제 교사에 대해서는 그 1월부터 6월까지 다 근무 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작년 1학기에 우리 학교에 근무했어요. 2학기에 우리 학교에 근무 안 했어요. 1월, 2월에도 학기 중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2학기에도 우리 학교에 근무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3월 1일자에 다시 우리 학교에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사기록은 다시 작년에 했던 인사기록이 살아나 버리기 때문에 그 나이스에서 이 퇴진 예정일자만 바꿔버리면 나이스에서는 6개월치를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월 1일에서 6월까지 사이에서 1, 2월은 우리 학교에서 근무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6분의 4를 해서 조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나이스를 다시 살려서 사용하다 보니 6개월치가 계산됐는데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과업 지급되는 사례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제 똑같이 우리 학교에서 재임용 됐는데 재임용이 되면서 3월 1일자로 호봉이나 근무연수가 재액정을 해서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의 기간제 선생님들한테서 대부분 호봉이 바뀌고 있는데 교감 선생님이 이것을 작업을 인사에다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교감 선생님이 호봉만 등록해주는 경우가 있고 호봉도 바꾸지 않고 그냥 작업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물론 이건 3월 달에 다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호봉은 3월 달에 우리가 확인해서 잘 변경이 되었어요. 근데 또 근무년수는 정근수당 지급할 때 반영이 되는 건데 교감 선생님이 호봉만 변경을 하고 근무년수는 수정해주지 않는 경우에 근무년수가 잘못 계산돼 버리는 경우 있으면 우리 지급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근무년수도 2024년 예를 들어서 3월 1일자로 재임용이라면 3월 1일자로 근무년수가 변경됐는지 꼭 나이스 확인하셔가지고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같은 학교에서도 이런 오류가 날 수 있고 신규 채용되었은 신규 채용된 기간제 교사의 인사나 호봉 기록이 근무년수 이거 자체 입력 안 해. 근무년수 자체 입력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꼭 아까 기본사항 관리에서 호봉이랑 근무년수 확인하셔가지고 0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심심찮게 나오거든요. 근무년수는. 그런 거 꼭 확인하시면 되고 타시도 학교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도가 너무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역하고 인접된 학교에서는 뭐 인천, 서울, 마다못해 강원도 저희가 모든 경기도 학교를 다 아는 게 아니고, 그런 학교도 있어. 그리고 검색해보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이 선생님이, 해당 선생님의 전 경력이 경기도 학교인지 아닌지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런 실수 하시지 않게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인지, 서울광역시, 아니, 서울특별시 소속인지, 강원도 특별자치도 소속 학교인지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간제 교사 동일교 계약한 사례는 몇 가지만 보고 바로 갈게요. 기간제 교사가 동일교에서 8월 17일부터 2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후 2024년 4월 5일 날 다시 계약을 해서 7월 달 정근수당은 그러면 4월부터 계약했으니까 4월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니까 4월, 5월, 6월 일단 석 달은 주는 거예요. 4월, 5월, 6월 첫 달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에 대해서 또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지난 학기에도 근무를 했다는 거잖아요. 8월부터 근무했는데 1월하고 2월 10일까지 근무했어요. 2월 달에 그러면 10일만 근무했고 4월 달에 이 두 달하고 4월 5일부터 근무했으니까 25일을 근무했어요. 그러면 하나, 둘, 합쳐서 35일, 여기 셋, 넷. 그러면 35일이니까 한 달 하고 자녀가 5일밖에 안 남았어요. 15일 미만으로 남았으니까 나머지 5일은 한 달 지급 안 해주니까 4개월치만 지급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기간제 교사가 경기도 내 A 학교에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3월 1일자로 B 학교에 신규 채용된 경우 7월달 정근수당은 이건 쉽죠. 경기도 내 학교, 다른 학교, 여기는 우리 학교 4개월 다 해서 7개월치 전액 지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가 A 학교는 인천 학교에서 1, 2월 달 근무하고 3월 1일자로 우리 학교에 왔으면 7월 달에 정근수당은 우리 학교 경력만 주고 A 학교, 인천 학교 경력은 안 줘서 4분의 6. 이거 아까 설명된 내용 그대로 풀어놓은 거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정근수당 가산금 있습니다. 경근수당 가산금 아까 10년 이상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 정근수당 가산금 하는데 이제 이게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5년 미만에 대해서도 3만 원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5년 이상이신 분들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적용력이신 분들, 이제 신규 채용되신 분들은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수당이 급여에 안 들어갔었는데 이제 모두 다 들어가는 거죠. 금액만 이제 연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거기에다가 20년 이상부터 25년 미만까지는 만 원 더 추가 가산금, 25년 이상은 3만 원의 추가 가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상을 보겠습니다. 우리 나이스에서 가족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상 등록하시면 되는데 그 관계, 소득자와의 관계, 가족 관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계 존속인데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지 소득자의 직계 존속인지 꼭 확인하셔야 분리해서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등록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수당 지급 여부에 따라서 이제 여기 Y 표시하면 되고,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제 적용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족수당 받는 인원수 나옵니다. 배우자 수당 1명 받고 부양가족 4명 받는다라는 거. 부양가족 중에서 부양가족으로 표시했지만 직계 비속 자녀가 있고 직계 존속 시부모, 시모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분리된다라는 거, 여기에서 수당 몇 명 받는지도 다 알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수당에서 이제 우리가 가끔, 뭔가 작업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자녀, 둘째 자녀가 19세 이상의 연령이 초과되었어요. 그러고 우리 학교에 왔었으면 우리 학교에서 이제 그 자녀 이제 어떤 사유로 그 자녀, 보통은 가족상에 등록된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수당을 지급 여부에 따라서 yes, no, 지급 여부에 N이나 Y로 표시를 하긴 하는데, 이제 지급이 종료되었으니까 이 대상자를 삭제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삭제를 해버리는데, 첫째, 둘째 자녀를 삭제를 해버리면, 나머지 남아있는 셋째 자녀 연령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셋째 자녀가 셋째인지가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자녀 수당이 11만 원이 생성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첫째 자녀, 둘째 자녀가 나이가 다도 연령 초과가 되었더라도 지급 여부를 노로 하시고 그 등록은 우리 가족상에 등록은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뭐 보통 기존의 자녀를 가족수당을 받다가 연령 초과가 됐으면 여기 다들 노로하지 이 부분을 삭제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재혼을 하셨나 봐요. 재혼을 해서 이제 가족상이 가족관계가 합쳐지면 이제 자녀들이 늘어났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양쪽에 자녀들이 있어서 합쳐졌을 테니까. 그러면 과거에 나 혼자서 우리 자녀들만 했을 땐 내 자녀가 둘째였다가 이제 첫째였다가 상대 자녀랑 합쳐져서 가족관계가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셋째, 넷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셋째 수당, 넷째 수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첫째, 둘째는 이미 연령이 초과된 상태에서 등본에 들어왔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해버리면 현재 가족수당을 받아야 되는 자녀가 셋째, 넷째로 수당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실예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라면 첫째, 둘째를 수당을 안 받더라도 등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보시면 여러분, 우리 가족수당은 과호지급 사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과어 지급하면 안 되는 거고 중복 지급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 나이스에서 이제 시스템상으로 많이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상 중복 지급 내용 나이스 내무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나이스를 쓰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 내에서 중복 지급은 걸러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이스 여기 가족수당 중복 지급 확인 나이스 내부 들어가셔가지고 꼭 매월 조회하셔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중복 지급 대상자가 없어야 되는 게 맞고 혹시라도 있으면 그 기관하고 그 학교하고 연락하셔가지고 한 사람만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중복 지급이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이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혁신처 조회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는 이렇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조회해봐도 나오는 게 없었는데, 이제 나이스에서 인사혁신처도 결과로 확인하고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점검이 된다라면 점검을 뭐, 중복 지급이 되고 있다면 여기서도 점검이 될 테니까 꼭 매달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 우리 학교에, 여기가 우리 학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학교에 조회를 했을 때 이렇게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중복 지급이나 동고 여부가 분리가 된 경우가 있으면 조회가 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조회를 해보셔야 돼요. 주민정보 연계 결과 이거는 같이 살다가 이제 다 큰 자녀기 때문에 자취를 하러 나와서 주소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랑 이제 독립을 했을 수 있을 때 아, 아, 이제 그 저경력이신 선생님들은 이런 내가 이사를 했거나 내가 엄마 집에서 나왔거나 할 때 가족수당 관련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급을 되어버리고 하면 환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꼭 매달 조회를 하셔가지고 과호 지급되지 않게 꼭 우리가 시스템상으로 조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상 조건입니다. 모든 공무원 중에서 이제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은 지급하는 건데 지급 요건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부양의 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일단 동일 세대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소 또는 거소를 실제로 같이 살고 있어야 돼요. 등본은 사실 저기다가 갖다 놓고 부모님의 집에 있고 같이 안 사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은 같이 안 살고 있다는 게 확인됐을 때는 그러면 가족수당 받으시면 안 된다라는 걸 본인한테 꼭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실제 같이 산다 안 산다를 우리가 가정방문을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고 있지 않는데 가족수당을 받는 건 부당 수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안내하는 것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시면 배우자는 4만 원, 직계 좀비속은 월 2만 원, 그리고 비속 중에서 자녀는 첫째 3만 원, 둘째 7만 원, 셋째 이후부터는 한 명당 11만 원씩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는 그냥 배우자인 거고 사실혼 관계는 안 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직계 존속은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 아빠나 55세 이상 엄마. 제가 아빠 엄마라고 말씀드렸지만 직계 존속 남성은 60세, 직계 존속 여성은 55세 이상부터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55세 이상이면 여러분 생각보다 젊으신 엄마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막 요즘에 대학 졸업하면서 바로 임용 합격하셔가지고 오시는 선생님들 중에 55세
정도 되신 어머니이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연령이 도달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기준들도 한 번씩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 같은 경우는 외조부모까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부모는 양쪽 조부모, 외조부모도 되고, 그리고 양쪽 부모, 양가 부모, 시부, 시모도 되고, 장인, 장모도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은 본인과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 그 다음에 손자도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장애 증명서를 받고 동거를 같이 하고 실제 같이 동거하고 있고 이런 관계가 돼야지 지급 요건이 충족해야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수당 지급 및 소멸에 대해서 보시면 이 출생, 사망, 결혼, 이혼 다 그 해당 증빙 서류들이 있잖아요. 혼인신고서라든지 이런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해당 날짜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신규 채용되거나 퇴직되거나 이러면 해당 공무원의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신규 채용돼서 들어왔다거나 퇴직해서 공무원이 이제 끝났다거나 그러면 그날 기준으로 가족수당은 일할 계산합니다. 인사상의 임용으로 인해서 바뀌는 것은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자녀 내가 계속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생기거나 이혼을 했다거나 자녀가 나이가 19세가 넘어갔다거나 그러면 그 달까지는 지급을 하고 다음 달부터 부지급하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가족수당 지급하실 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부부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족수당 신청서 받으시면서 상대방의 동의서도 같이 받으셔서 증빙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 시 자녀를 제외한 배우자, 직계 존속 시아버지, 직계 존속 시어머니,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지 이래서 5명이면 그 중에서 4명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배우자랑 직계 존속, 자녀를 제외한 직계 비속, 손자녀 이런 모든 대가족이 사는 가족 중이라면 그 가족 수당은 자녀를 제외하고는 4명만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생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사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알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서 공무원들에게서 가족수당 신고가 그 수당 지급 사항이 변경되면 가족수당 신고서 다시 제출받아가지고 등본도 다시 받아가지고 제출해서 꼭 증빙해 놓으시고 변경해서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 보수업무 지침에 보면 부양가족 신고서 최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480페이지에 이 가족수당 신고서 나와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고 부부공무원 같은 경우 가족수당 지급 동의서 상대방이 받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동의서기는 한데 이거는 우리 부속무 지침에 있는 양식은 아니고 우리 급여 담당자들이 일단 이건 특정 서식은 아닌 거세요. 근데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소명해서 동의서 받아가지고 증빙해 놓으시는 게 우리가 중복 지급을 막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수당으로 우리가 등록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볼 거예요. 개인 수당에 우리 나이스 기본 사항에 보시면 개인 수당이 있습니다. 개인 수당 추가하셔가지고 수당 코드 선택하시고 금액 입력하시고 시작일부터 언제까지 지급할 건지 종료일 입력하셔가지고 저장하시고 나서 급여 작업하면은 우리 급여 사항에 반영이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급여 작업해야 되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중에서 교직수당 가산금도 개인수당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교직수당 가산금은 교육경력 30년 이상 만 55세 이상이면서 관리자가 아닌 일반 교원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인데
이제 관리 교직수당 가산금 일은 그 교육 경력 30년 이상 만 55세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공무원의 인사를 하는 부서는 당연하죠. 두 가지 모두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교육공무원의 인사 작업하는 부서는 아니고, 기 때문에 우리 인사부서에서, 교육공무원 인사부서에서 이 해당되는 선생님이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교육 경력 30년 이상, 55세 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임명을 내부 개헌을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이제 우리는 교직수당 가산금일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수당 코드에서 개인수당 찾는 방법이에요.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수당 코드 여기 찾기 누르시면은 위화분이 팝업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교특으로 다 지급하는 거는 교특 선택하시고, 수당명으로 검색하시거나 전체 검색해서 내역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급하려고 하는 수당 찾고 금액까지 확인하고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보시면 교직수당 가산금, 겸임 교장 교감 수당도 여기서 개인수당에서 넣고,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다 여기서 개인수당에서 작업하시면 되고,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학교운영수당, 필수요원수당 다 여기 개인수당에서 등록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원연구비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원연구비 학교에서 별도로 학교회계로 별도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원도 학교회계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고 개인수당에다가 학교회계로 등록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특으로 다 지급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개인수당을 지급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초등에서 이제 관리자 및 보직이랑 경력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라는 것과 중등에서 이 금액이 달라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선택제 근무 교육 공무 주건 같은 경우는 전일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한다는 거고, 근속 연수는 매년 1일자로 기준으로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간제 교사의 교원 연구비에 대해서 정규 교원하고 동일하게 지급하면 된다라는 거고,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공무상 질병 등은 이게 휴직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전액 지급하면 된다라는 거고, 신규 채용, 면직, 퇴직, 복직, 전보 등 인사 발령에 의한 것은 1할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고, 이제 가끔 예를 들어서 보직교사인데 5년 미만인데 보직교사인 분이 가끔 있을 수 있나 봐요. 그러면 유리한 거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가끔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한가 봐요. 그러면 유리한 거 지급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업무수당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이 안 되는 건데, 특수업무수당 중에서 우리 기술정보수당이 있습니다. 기술정보수당은 기술직 직렬의 공무원에게 드는 거고,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분들한테 기술정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직이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 5급 이상이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수당인데,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까 특수업무 수당 중에 학교 운영 지원 수당 뒤에도 나오기는 하지만, 학교 운영 지원 수당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들한테 모두 3만 원씩 주는 수당이에요. 그것도 특수업무 수당이고, 기술정보 수당도 특수업무 수당이어서 병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주무관님 6급, 7급 같은 경우 3만 원 받으시고, 학교에서 근무하니까 학교 운영 지원 수당도 3만 원 적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 둘 중에 하나만 받으시면 됩니다. 학교 운영 지원 수당으로 받아도 되고,
기술정보수당으로 받아도 됩니다. 근데 8급이신 시설주무관님이 기술정보수당은 2만 원 대상이실 텐데 학교운영지원수당은 3만 원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유리한 거 3만 원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뭐 이분이 승진하셔가지고 5급이 되셨다 그러면은 5급은 5만 원을 기술정보수당은 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학교운영지원수당으로만 받으면 3만 원을 받을 테니까 어느 승진하는 시점부터는 기술정보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확인하시고 이걸로 바꿔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 기술정보수당을 받는 분 중에서 이 국가기술 자격증, 기술 기능 분야의 자격증이 있으시면 가산금을 주기 때문에 이제 가산금도 지급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학교운영 지원수당을 받으면서 가산금을 받으시면 안 되는 거고 그때는 기술정보수당을 받으시면서 가산금을 받으시면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8급이신데 2만 원을 받는데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금 2만 원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8급이지만 학교운영수당을 받지 않으시고 기술정보수당을 받으면서 가산금을 받아야지 그분한테 유리하겠죠. 이렇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분한테 신청서를 자격증 첨부해서 신청서 받으시면서 수당 변경해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 보수업무지침,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지침 375쪽 보면 이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기술정보수당하고 특수업무수당에 아까 말씀드린 학교운영지원수당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병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 내용이 이제 학교운영 지원 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민원수당, 사설수당, 전산수당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기준에 맞는 대상자들,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받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 학교운영 수당을 대부분 받고 있는데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 유초 중 고등학교에서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들한테 월 3만 원씩 주는 거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병급 지급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겸임수당 있습니다. 겸임수당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우리 겸임수당 받는 분들 여러분들 있으시죠? 여러분들 있으시죠? 빨리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주무관님들은 예라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네, 그분들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지방공무원 주무관님들은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사 발령 받을 때 겸임 발령을 명함 이런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공문에 의해서 겸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병설이 없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발령 나면은 이 5만 원도 좀 아깝습니다. 우리가 일을 덜 하는 것도 아닌데 못 받으시니까. 그렇지만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서 겸임수당으로 받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이게 근데 그렇게 생긴 지 겸임수당 여러분 겸임수당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5월 1일부터 그렇죠. 2019년 5월 1일자부터 소급 적용해서 이때부터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이 겸임수당이 생기면서 현재 있는 모든 초등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주무관님들한테 인사 발령 공문이 다시 한번 시행이 되었어요. 겸임 발령을 명함이라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소급해서 8월 달에 나이스 작업하면서 이 당시에 8월 달에 작업하면서 5월부터 소급해서 주고 뭐 이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부서무 지침에 겸임수당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당시에 이 공문이 왔었어요, 여러분. 이 공문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 보시라고 이 공문에 의해서 처음 이 겸임수당이 생성이 되어서 제가 과거 공문을 좀 찾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소중한 겸임수당 5만 원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 여러분 다 받고 있습니다. 직급보조비 여러분 다 받고 있는데 이 직급보조비 표에 의해서 이
8급, 7급, 6급, 5급, 4급까지 받고 있습니다. 4급은 우리 교장 선생님급이죠. 교장 선생님급, 그리고 교감 선생님급, 6급은 우리 실장님들, 많은 실장님들, 5급은 이제 사무관님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직급부조비 다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5급 사무관은 25만 원인데 교감은 50만 원이에요. 5만 원 추가해준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직급보조비 표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밑에 교감은 5만 원, 교장 교감은 5만 원을, 교육공무원 교장 교감은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2024년 1월 5일 개정된 내용에 있는 건데 이번에 이때 이것뿐만 아니라 참 교육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인 교직수당 가산금이 쭉쭉쭉 좀 올랐죠. 그것과 함께 같이 이 직급보조비도 오른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업무대행수당 있습니다. 업무대행수당 혹시 받으시는 학교 거의 없더라고요. 또 우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업무대행 수당 안 받아도 되니까 공석 없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무대행 수당을 별로 뭐 받진 않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또 받는 경우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등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할 수 없을 때, 시간 선택제 공무원은 근무 시간에 업무를 대행해 줄 때, 이런 사람들의 업무를 대행해 줄 때, 이제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거나 6개월 미만의 공무상으로 휴직한 경우에, 이제, 그 다른 대행하는, 공무원들이 이제 이 수당을 받는 건데, 한 사람이, 이, 이 대상자 한 사람에 대해서 업무 대행 수당은 20만 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한 사람의 업무 대행을 여러 사람이 우리 행정실 사람들이 업무 분장을 별도로 해가지고 이 업무는 내가 하고 이 업무는 내가 하자고 여러 사람이 대행을 하면은 그 20만 원을 n분의 1 해가지고 받으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뭐 우리가 한 사람 없어가지고 그냥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 인사 규정에 의해서 이제 지역교육청에 신청해가지고 업무 절차를 진행을 하고 업무 대행 수당을 하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종수당, 우리 나이스에서 조종수당 할 경우가 있습니다. 뭐 누락되었거나 소급해줘야 된다거나 할 때 조종수당 하는데 개인수당에 조종수당 작업해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꼭 종료 월자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달에만 조정하는 거지 여기다 종료 월자를 안 넣어버린다거나 뭐 12월까지로 해놓는다면 그 달 계속 이 조정 금액 내가 입력한 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꼭 종료 일자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사유 정확하게 입력을 해 놓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유를 누가 봐도 아 이때 이것 때문에 조정수당을 넣었구나라는 걸 꼭 입력을 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전월 소급해서 일할 계산 누르면 자동 계산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전월 소급 아니라 뭐 전전월 소급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제 지급 금액을 별도로 계산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조종수당을 사용하실 텐데 조종수당을 그런 경우는 인사나 뭐 휴직, 복직, 퇴직 뭐 이런 것들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월중에 발생했을 때 그런 소급 계산을 해야 되거나 뭐 환급을 해야 되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여러분 감사 자료에 제출해야 돼요. 감사 자료에 제출할 때 그 계산식, 사유 및 계산식도 감사 자료에 제출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걸 열심히 뽑다가 왔는데 그때 그 3년 전의 사안을 우리가 자료를 보지 않고는 어떻게 기억을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3년 전에 내가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조정 사유를 정확하게 넣어놓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3년 전에 미희야 잘했다 이러면서 칭찬하면서 할 수 있게끔 여러분도 자세하게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별 공제 내역 등록 화면입니다. 이거 개인별 공제 내역 등록 화면에서 이제
개인별 공제에서 개인 공제 등록하는 화면인데 이거는 뭐 별도로 한 근로자만 따로 공제를 등록해야 될 때 입력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제 코드하고 시작월, 종료월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왜 별도로 공제 내역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교원 연합회비나 기타 공제나 예전에는 근데 개인별로 공제할 게 지방공무원 무슨 회비, 무슨 회비, 뭐 6급 회비, 5급 회비 막 이런 회비들도 급여에서 공제해서 내는 경우 이제 뭐 납부해주고 이러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는 대부분 거의 다 사라져서 개인 공제 넣을 일이 없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있으면 추가해서 공제 코드 찾아서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개인 공제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건 교원 연합회비 뭐 이런 정도죠. 그리고 2024년 1월 달에 연합회비가 바뀌면서 이거 작업 한번 해줬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전 금액하고 현재 금액하고 아, 조정수당이 감사 대상인 건 아니고 인사 변동상으로 이제 급여 일할 계산한 내용들을 뭐 받을 때는 항상 제출합니다. 그때 이제 자료를 뽑을 때 조정수당의 사유 같은 걸 정확하게 넣어 놓으니까 뽑기가 그 자료 찾기가 쉽더라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합감사도 그렇고 학교 주도형 감사도 그렇고 그 이제 급여 쪽에서는 대부분 조정수당이나 일할 계산이나 인사변동 내역에 대한 급여 계산 내역들은 작성을 하도록 뭐 거의 그러고 있으니까 그때 사용하면 좋다라고 조정수당을 자세하게 적으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거는 대부분 교직원 급식비 공제할 때 이 개인별 공제 일괄생성 내역, 일괄생성 탭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공제 일괄생성 들어가셔가지고 작업 연월, 급여 구분하고 공제 코드 먼저 선택하셔가지고 조회하시고 나면 여기 이제 그달 급식비 금액 입력하시고 금식 먹는 사람들만 징수 되신 분들만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제 선택을 하고 대상자 적용을 눌러주면은 금액이 뚜루루 들어가고 종료 월자가 시작월 5월, 종료월 5월, 공제 사유 일괄 생성해가지고 이제 공제는 교직원 급식비로 공제가 될 테니까 공제명은 그렇게 해서 저장하시고 나면 이렇게 그 일괄 작업으로 개인별 공제 일괄 작업으로 하면 여기서는 이제 공제 금액이 변경된 것을 입력만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개인별 급여에다가 적용시키는 거는 여기 작업에서 월급여 일괄 작업을 한번 돌려주셔야지 개인한테 꼭 들어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만 입력하면 개인 기본사항 관리해서 급여 자금 누르면 되는데 이렇게 개인별 공제를 일괄 생성했다. 그러면 작업에 있는 월급여 일괄 작업을 여기에 있는 일괄 작업이에요. 일괄 작업을 꼭 돌려주시면 개인별로 급식비 공제 금액이 뚜루루 들어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금 예외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원천 징수 세금이 이제 100%를 기준으로 이제 세금이 원천세가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데 이제 혹시라도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나는 평소에 원천세를 많이 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래서 80%로 바꾸고 싶다거나 만 연말정산 때 너무 우리가 토해낸다 그러죠. 환수되는 금액이 많다. 그래서 평소에 그럴 거면 세금을 좀 더 내고 싶다 했을 때 120%로 내겠다 했을 때 그분들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여기에서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5월 달에 여러분 기여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매년 5월은 기여금 기준소득 월액이 변경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기여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예전에는 그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사이트 들어가서 기여금 이상 있는 사람들 확인하라고 담당자 보고 확인하라 그러고 본인한테 확인하라고 안내하라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나이스를 기준으로 기여금 기준소득 월액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이제 잘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달에 변경이 되는데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은 이제 5월 달에 변경이 되는지 뭐 이런 거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기준소득 기여금이 변경된다라는 거 안내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극 기여금 같은 경우도 기여금 인산되면 일반 기여금에 맞춰서 인상이 돼서 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소극 기여금을 뭐 길게 내야 되는 선생님들 중에 5월 달부터는 일반 기여금이 인상되면서 소극 기여금도 올라간다. 선생님이 일시 납부하시면 인상 전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연락하셔가지고 일신 납부로 하실 거면 하셔도 된다라는 것을 안내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극기여금 그냥 계속 내겠다고 하시면 여기 공제관리, 기여금에 있는 공제관리 들어가셔가지고 추가해서 소극기여금 2024년 5월부터 해서 3년 언제까지 소극기여금 종료되는 날짜까지는 월까지 선택하시고 공제명 소극기여금 선택하시고 금액을 0으로 입력을 하셔가지고 공제 사유 입력해 놓으시면 그러고 나서 저장하고 급여 작업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이 근로자의 이 공무원의 일반 기여금 금액하고 똑같이 소극 기여금도 맞춰서 공제됩니다. 예, 만약에 소극 기여금을 이렇게 금액으로 입력을 해 놓으셨잖아요. 만약에 2025년 여기는 4월까지 끊어놓기는 했는데 2025년 3월까지 이 금액으로만 입력을 해놓고 변경을 안 하셨다 그러면 일반 기여금은 올라갔는데 소극 기여금은 안 올라가 버려가지고 공무원연금공단에 다음 달에 보면 소극과미납 이런 게 떠버려요. 그러면 또 만 얼마 그 금액 차이가 또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금액으로 일반 기여금하고 똑같이 넣어 주실 거면 4월 달까지 끊어서 4월 달 일반 기여금으로 넣어 놓으시고 5월 달에 다시 일반 기여금 금액으로 소극 기여금 다시 입력을 해 놓으셔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소극 기여금을 영원으로 해가지고 기간 정해서 코드 넣어 놓으시면 나이스가 알아서 일반 기여금 금액에 맞춰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편리한 작업 같습니다. 이 기간만 정확하게 잘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여학자금은 나이스에서 교육청에서 자동 생성해서 나이스 기초자료 생성 월급의 일괄 작업하면 자동 생성돼야 되는데 가끔 이게 자동 생성 안 되는 이유는 저희가 아직 알 수 없지만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급여 마감하기 전까지 자동 생성 아무리 기초자료 생성 월급여 일괄 작업해도 자동 생성 안 된다 하시면 그달 마감하기 전에 대여학자금 꼭 생성 작업은 해주셔야지 그분이 대여학자금 미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입력하셔가지고 저장하시고 급여 작업 돌리시고 마감하시면 되겠습니다. 누락시키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기여금 제외자가 있습니다. 우리 기여금 납부 종료자거나 우리 그 휴직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 본봉 및 수당 영원이면 기여금을 납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사와 연계돼서 이분이 휴직자면 공제의 일반 기여금도 생성이 안 되면 좋은데 그리고 납부 종료자에 대해서 이제 개인별로 종료 시점이 다를 수 있어가지고 일반 기여금 종료가 자동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여금 납부 종료자나 본봉 수당이 0인 사람들은 기여금 제외자 관리에 들어가서 꼭 제외를 해줘야 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여금을 못 낸다든지
아니면 기여금 납부 종료가 돼서 이제 안 낸다든지 하는데 이거는 탭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급여 기여금 탭에 가셔가지고 기여부금 기본사항 관리에서 기여금 제외자 여기에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기여금 탭에 가서 기본사항 관리에 기여금에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여기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연월, 종료원월 기여금 납부 종료자인 경우 같은 경우는 종료월을 넣을 필요 없이 앞으로 계속 이제 기여금을 안 낸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휴직자인 경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 휴직이기 때문에 수당이 없어서 기여금 납부를 안 한다라는 것을 여기다 등록해 주셔야지 우리가 급여 작업을 하다가 보면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보류 내역이 뭔가 보고 봤더니 보류 내역에 일반 기여금 얼마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데에서 수당이 없어서 공제가 보류된 내역이 일반 기여금이 있다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건강보험이랑 이런 거는 다 여기 그 급여 기본사항 관리에서 작업을 하면 없어지거든요. 뭐 여기에서 감면율 뭐 100%를 한다거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 그러면은 하고 급여 작업을 돌리면 없어지는데 이 기여금에 대해서 공제 보류는 여기 가서 등록을 해야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여금 같은 경우 공제 보류자가 뜨면 기여금 제외자 가셔가지고 휴직해서 안 된다라는 납부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등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개인별 기준정보 관리하는 데에요. 뭐 취득월자랑 보수월액이랑 납부 시작월이랑 하고 이제 혹시 뭐 휴직 같은 경우로 해서 감면 기준이 있다거나 하시면 여기다가 다 등록하시면 꼭 급여 작업 돌리시면은 이제 건강보험이 생성되기도 하고 휴직으로 인해서 생성이 안 되기도 하고 여기서 반영시켜갖고 저장하시고 급여 작업 돌리시면 된다는 거고 여러분 그 우리 건강보험 고지 내역 개인별로 해보면 장기요양보험에 마이너스 1,000 얼마 뭐 이렇게 되시는 장기요양보험 건강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거 경감 여부에 yes, no를 해주셔야 돼요. 대부분 경감 안 받으시면 no인데 가끔 그 금액이 할인 받으시는 금액이 있으면 yes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그 금액만큼 나이스가 계산해서 장기요양보험을 경감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에서 어떤 분 중에 아 나이스에서 왜 계산된 금액하고 공단에서는 꼭 이 금액씩 자꾸 할인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 사람이 본인이나 피부양자 중에서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가지고 공단에서 할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나이스에서 공제할 때도 그만큼 덜 할인된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해서 납부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yes에 체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급여 기본사항 관리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템 열어가지고 하시면 되고, 국민연금은 또 여기서 기준소득 월액이랑 납부월일이랑 뭐 다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력하시면 되고 고용보험도 신규 채용되시면 여기에서 다 입력하시고 저장하시고 급여 작업 돌리시면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 급여 생성해서 건강 국민 고용 다 자동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보험 공제관리 같은 경우 있습니다. 이번에 4월 달에 사대보험 건강이랑 고용 연말정산 돼가지고 개인별로 공제 별도로 해야 되거나 하는 경우 있었을 거예요. 나이스에서 별도로 공제금을 추가로 한 수 더 플러스 해가지고 고용보험 공제해야 되는 경우 있고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나 장기요양 연말정산으로나 고용보험 연말정산으로나 별도로 작업해야 되는 경우 있었을 겁니다. 이런 거 다 여기 사대보험 공제관리에서 공제관리에서 등록하시면 된다라는 거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교직원 공제 부담금 EDI에서 우리 교직원들의 교직원 공제 회비 매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1일이나 이렇게 인사 변동되는 경우 우리 학교에 오신 분들로 인사 변동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금액하고 교직원 공제에서 고지한 금액하고 우리 나이스하고 금액을 맞춰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끔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주권 그 공제에 없는데 우리 나이스에 작업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금액을 없애야 되는데 개인 공제에서 이렇게 뭐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고 교직원 공제 의뢰 탭에서 들어가셔가지고 그분의 금액을 신청 금액, 공제 금액을 0으로 만드시거나 뭐 아니면 EDI에서 확인된 금액으로 수정하시거나 해가지고 저장하시고 그분의 급여 작업 돌리셔야지 금액이 바뀐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급여 작업 잘 이제 대부분 다 작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급여 사항에서 급여는 계속 잘 반영이 됐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공제도 우리가 뭐 개인 공제나 개인 뭐 사대보험 공제나 기여금 같은 거 작업하고 나면 급여 사항에서 지급 내역에서 급여 사항에서 하나하나 작업하는 게 반영되고 있는지 급여 작업 누르시면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 누르면 급여 작업, 하나 누르면 급여 작업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등록을 했는데 억울하게 왜 작업이 안 된 거야 그러는 경우 있으신데 그때는 대부분 급여 작업을 한 번씩 놓치셨을 때 반영이 안 됐는 내가 등록은 했는데 급여 작업을 놓치셨을 때 우리 나이스에 반영이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급여 작업은 수시로 개인별로도 눌러주고 전체 작업했을 때는 전체 월급의 일괄 작업 눌러주시라는 거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지만 사실 저는 처음에 급여 작업할 때 나이스 교육도 없었고 누가 이 나이스 작업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어서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서 안 돼요, 안 돼요. 인근에 있는 경력 많으신 선배님들한테 안 돼요, 나만 안 돼요, 이상해요. 진짜 힘들게 배웠었는데 알고 보니 이 급여 작업은 습관처럼 실시간으로 눌러줘야 됐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제 마음 같아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여러분 이거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본봉이랑 호봉이랑 관련해가지고 수당이랑 경력이랑 그 사람의 가족사항이랑 이런 게 세세하게 어떻게 반영되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잘 계산되고 있습니다. 내역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제 내역까지 잘 하고 만약에 우리가 조정수당으로 작업해갖고 조정수당이 반영됐다면 우리가 조정사유에 넣었다면 조정사유까지 다 여기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하게 넣어두시면 되고 우리가 급여 작업하면서 사실은 작업하면서 바빠서 급여 마감하기도 바쁜데 이것까지 볼 사항은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왜 이럴까 확인하게 되는 게 우리 심리잖아요. 그때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거나 이유를 알 수 있거나 할 것 같습니다. 꼭 선정 내역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급여 명세서에 이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4세대 나이스부터. 우리 작년부터 그 근로자에게 급여 명세서의 세부 상세 계산 내역까지 다 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이스에서 작업이 안 되었어서 이제 교육공무직원 같은 경우 별도로 급여 명세서를 만들어서 교부해야 된다. 교부했다는 걸 증빙으로 내놔야 된다. 그래서 수기 서명을 받는 경우도 있고 내부 개헌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방법은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을 하긴 했지만 수기로 만들어서 교부를 했어야 됐는데 이번 4세대 나이스부터는 이제 상세 내역의 계산식이 나왔기 때문에 나이스 작업을 해서 본인들이 나이스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게 세부 내역까지 교부한 것으로 이제 가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7월부터는 여러분도 교육공무직원도 그렇고 기간제 교사도 사실은 지급 명세서 교부 대상이었었기는 한데 그 당시에 했던 안 했든 간에 현재는 나이스에서도 상세 명세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 편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급여회 수당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급여에서 수당 관리해서 급여에 수당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스로 작업해서 나이스로 지급하는 수당은 다 급여 기본사항 관리해서 작업해가지고 지급하면 되니까 다 등록이 됩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 방과후나 교과 보충 수업이나 하시면서 별도로 에듀파인으로만 지급하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분의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에 추가되어야 되고 원천세에 납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강사비 우리 교육공무
교육공무원들을 강사비 지급할 때 그 세금 지급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작업하고 에듀파인에서 지급을 하면 여기 소득에서 등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급여의 수당에다 등록을 해 두시면은 나중에 그 연말정산할 때 이 소득이 다 합산되어서 이제 연말정산할 때 과세소득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꼭 등록해 주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여기는 성과상여금, 다른 학교에서 지급한 성과상여금 우리 학교로 지급하라고, 우리 학교에 등록해서 연말정산 때 반영시켜서 과세소득으로 적용하라고 온 공문에 의해서 이제 성과상여금 지급한 내역도 등록을 하고, 다른 학교에서 받은 강사수당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너네 학교에서 등록해서 신고하라고 하면 그런 공문에 의해서 받은 것들은 다 급여의 수당에다 그달 넣어두시면 입력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여 외 공제도 있습니다. 우리 나이스에서 정식으로 공제된 각종 공제 내역들 말고 우리가 세금 납부나 사대보험 정상금 납부를 하다가 보니 급하게 에듀파인에서 세외로 받아가지고 바로 납부해야 될 때 세외로 직접 받는 경우 있습니다. 그때도 그분들이 공제 납부한 것이 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공제이기 때문에 꼭 여기 에듀파인 세외로 받았다면 나이스 급여 외 공제 내역에다가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대장 출력하시면 됩니다. 급여대장까지 다 급여 자료 관리해서 급여대장에서 전체 선택하시고 수당이랑 공제랑 다 선택하시고 급여대장 생성해서 급여대장 출력 바로 하실 수도 있고 엑셀로 출력해서 각 수당별로 검토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당별로 검토할 때는 엑셀 다운 받아가지고 교직수당 가산금 우리 학교 부장 몇 명이니까 얼마 교직수당 가산금 4 우리 학교 담임 몇 명이니까 얼마 이렇게 해서 좀 검토해 보실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공제관리에서 사대보험 개인부담금 공제한 거 9일날, 요즘에는 8일날 세외로 입금될 때, 제 같은 경우는 소득세, 주민세 이거 선택해가지고 엑셀 다운 받아서 그 입금된 금액하고 맞는지 확인하고, 사대보험 이거 선택해가지고 엑셀 다운 받아서 입금된 금액하고 하면은 그 명렬표, 입금 내역에 대한, 입금 금액에 대한 개인별 명렬표까지 쫙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여러분한테도 업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여대장까지 다 출력해서 완성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보시면 급여대장에는 수당이나 공제금액이 0인 사람은 급여대장에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74명 급여 생성이 됐었어요. 그 대상자 생성할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74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육아휴직으로 수당이 없다거나 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출력되지 않습니다. 급여대장 여기 대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자료가 연도별 급여 총지급 현황입니다. 이 연도별 급여 총지급 현황에서 각 자료 확인하시면 되고, 이거 조회하실 때 여기 기본이 1월로 세팅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소득 신고하거나 그럴 땐 1월부터 12월까지 작업하시면 되는데, 우리 뭐 이제 또 해당 기간에 예를 들어서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는 3월부터 2월까지 채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의 1년은 3월부터 2월까지니까 여기다 3월로 조회를 하시면 또 3월부터 1년까지로 조회가 되니까 상황에 맞게 기간 설정하셔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되셨으면 실적 이력 생성 내부 기한에서 결제 받으시고 선택하셔가지고 결제 받고 나면 이력 생성해서 이것까지 해야지 우리 5월달 급여 마감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제 급여 작업은 다 했습니다.